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1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일요일임을 감안해도 3차 유행 후 일요일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거셉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 수석 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차 추경안을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의 내년 대선 관련 일정이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습니다.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에 휩싸일 경우 임기 말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대선 여론조사 1, 2위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이른바 점령군 발언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두 사람, 잠시 후 전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취업준비생 9명이 압박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으로 참석한 김혜영 전 의원의 질문에 한 면접자는 손까지 벌벌 떨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정치적 문제가 지문으로 제시되면서 논란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김은미 기자. 네. 풍산개 새끼 7마리 공개했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있는데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진을 딱 공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풍산개, 고미가 새끼 7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 뭐 대통령이 키우는 개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긴 한데 네. 이 개가 그냥 개가 아니고요. 2018년 이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문 대통령한테 선물했던 그런 풍산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이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랑 문 대통령이 원래 키우던 풍산개 마리 사이에서 이 새끼 7마리가 생긴 건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이 새끼들한테 우유 그리고 이유식을 먹이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면서 이 새끼 강아지 7마리가 이 출산한 사실 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강아지들의 이름은 짓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이 새끼가 7마리나 되니까 이름을 지어도 다 기억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두고서 전효옥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 상당히 말이 좀 직설적인 그런 편인데 이 전효옥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강아지 집으로 만들어준 이 철창 안에서 이유식 주는 이 사진을 보고서는 네.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를 돌보는 문집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철창 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언뜻 듣기에도 이거 분명 비꼬는 말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건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의 말이다라면서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 대변인 토론 배틀의 심사위원이라니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 참 이 전효국 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그 대변인 뽑는 토론 배틀 심사위원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이 사진, 뭐 물론 이렇게 철창이 있긴 합니다. 이걸 보고 근데 철창 안이 더 편안해 보인다라고 올린 글.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전효옥 대변인이 말하려는 내용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뭐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또는 뭐 부동산 실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가롭게 개를 돌보는 모습을 사진을 올려서야 되겠느냐라고 비판한 내용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굳이 뭐 표현을 네. 그 철창 안이 편안해 보인다. 굳이 이런 말까지 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꼬집으려면 좀 품격 있는 언어로 지적을 하면 오히려 아플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독설로 하는 것은 오히려 화살이 본인한테 독설을 한 사람한테 돌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대변인이라는 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꼬집어서 비판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잘해야지 사이다라는 말을 듣죠. 좀 더 이제 날카로워지면 송곳이다, 가시다. 그래서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너무 나가서 독설, 막말 이런 말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전효옥 대변인이 원래 KBS 기자 출신으로 옛날에 2004년인가 5년도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했었죠, 과거에. 그때부터 독설가로 이제 유명했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표하고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독설을 퍼붓기도 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그 토론 배틀
나는 나는 국민의힘 국대다. 대변인입니다. 나는 국대다라는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행사에 그 지금 토론 배틀에 나와 있는 심사를 받는 그 출전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대변인 심사위원으로 나왔으면 뭔가 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독서를 잘하라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2030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나는 국대다라는 행사를 한 건데 이런 독서를 하는 전역 의원이 또다시 독서를 하지 말란 법도 없을 텐데 심사위원으로 기용한 건 좀 이준석 대표의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 논평 중에 품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속에 이준석과 윤석열, 윤지영 기자. 네. 시험 문제 속에 이준석, 윤석열,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네, 시험 문제 바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네. 이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이 전라북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아, 시험 문제예요? 네, 생활과 윤리 과목 시험 문제인데요. 이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였는데 보시면 이 서술형 5점짜리 문항 2개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약용의 목민심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논란이 되는 건 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괄호 안의 내용입니다. 저 괄호 안을 보시면 이 최근 정치권의 윤석열 엑스파일의 장모와 처 그리고 이준석의 병역 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윤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겠네요. 이뿐만 아니라 저 두 가지 모두 현재 의혹 제기 정도의 단계인 그렇죠. 건데 네. 저 문제를 보면 사실상 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한 듯한 이 취지로 읽히기도 하거든요. 모르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 시험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 2학년 학생들 140여 명 가운데 60여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다 저 시험 문제에 답을 제출을 한 겁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적인 사례를 추가를 했다라면서 이렇게 내용을 썼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다른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 이 학교 측의 사과 입장을 전달을 한 상태고요. 이 학교 측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공정과 정의 있는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재시험을 결정한다라면서 이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결국 재시험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다시 시험을 봤어요? 네, 바로 내일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 오후 1시부터 25분 동안 문제가 됐던 두 문항만 다시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SNS에 저 시험 문제를 올렸던 강병원 의원은 이 교사가 학교를 정치 선동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이 교육부에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영글 대표님, 네. 예전에도 이제 학교 시험 낼 때 뭐 이렇게 이런 문제 하면서 이렇게 내는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논란이 됐는데 글쎄요, 학교에서 미리 좀 이렇게 좀 걸렀으면 어땠을까? 걸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죠. 뭐 교사가 잘못 냈더라도 학교에서 좀 검증하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안 갖춰진 거 아니냐. 뭐 학교에서 시사적인 그 신문에 나오는 거를 동원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나 플라톤의 국가론, 그 목민심서하고 국가론은 정의를 논하는 거잖아요. 네. 목민심서는 공직자의 길, 네. 그리고 플라톤의 국가론은 정의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논하는 그 고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엑스파일이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 네. 그거 아직 사실 판명 난 것도 아니고 의혹 일각에서 수준이에요, 지금은. 의혹인데 네. 그거를 저렇게 빗대서 목민심서랑 플라톤의 준 거에서 답을 쓰라 하면 뭐라고 쓰겠어요, 학생이? 정답은 뭐겠어요? 윤석열 야당에 지금 정치 선언한 윤석열 지지율 1위지만 자격 없다는 거고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 대표인데 자격 없다는 게 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인 것처럼 해서 일부 의혹 제기를 사실인 것처럼 해서 저렇게 답을 몰고 간다는 거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고 네. 또 하나는 교사가 학교를 정치 선동장으로 삼는 거죠. 저렇게 하면 특정 생각을 자꾸 주입하는 게 되잖아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왜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도
그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디 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강의한 걸 보내서 그것 좀 논란이 됐잖아요. 또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막 욕설하는 것도 한참 논란이 됐거든요. 학교는 상아탑이잖아요. 가장 중립적으로 학생들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사고 함양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자꾸 주입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고 우리나라 정교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좀 떠나서 좀 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 시험 문제를 보니까요,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 정의화국의 목민심서에 근거해서 서술을 해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글쎄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동석 기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아기와 함께 국회에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아들과 함께 출근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 국회에서 의원이군요.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 용 의원은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용 의원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기표를 나중에 한번 보려고 해요. 아니네, 진짜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지난 5월 8일에 아들을 출산한 용 의원 네. 2달여 만에 국회를 찾은 모습인데요.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한 셈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출근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요.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이 뭐냐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회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국회를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갓난아기처럼 함께 이제 국회를 출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법안이군요. 맞습니다. 용 의원은 각 당 원내대표 등도 방문할 예정이어서요. 이 법안 통과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했는데요. 용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 출산을 한 거는 지난 19대에서 장하나 전 의원이 있었고요. 네. 20대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장을 찾는 모습을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하셨지만 저희가 또 따로 어떤 말을 했는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앞으로 계속 아이를 좀 보고 오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고 제가 아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친정엄마의 찬스도 좀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봐야 하는 타이밍에는 이제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가 참 얌전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계속 눈이 잠들어 있는데요. 용 의원은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할지 묻는 질문에는요. 여러 경우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이를 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봐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내비치면서요. 종종 아이와 함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용해인 의원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즘에 워킹맘들의 고충이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21대 국회 초기에요.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원하는 의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용해인 의원처럼 아이를 안고서 직접 수유를 해야만 하는 아이를 안고서 국회에 출근하는 이런 모습도 오늘 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국회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판을 받곤 하지만 점점 더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1위 주자 첫 충돌, 역사 왜곡 공부하세요.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으로 충돌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은미 기자.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이었냐? 이재명 지사 지난 1일 이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던 날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얘기가 이 대한민국이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미 점령군이랑 합작을 해서 이 나라의 출발이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미국이 점령군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해방 후에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했던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썼던 표현이고 미군 본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했고 조약에 의해서 주둔한 현재의 미군하고 당시에 점령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군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제 자신이 처음 얘기했었던 이 발언,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셀프 역사 왜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더 충격이다라고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안동을 가서 미군에 대해서 이제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했고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재명 지사도 이어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군요. 자, 이 반박 듣고 이동석 기자, 이재명 지사 또 얘기 없어요? 네, 이재명 지사는 구태 색깔 공세를 앞세워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색깔 공세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첫 정치 발언이 하필이면 구태 행동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비꼰 건데요. 이 지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 발언을 왜곡 조작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이라는 것이 사법고시와 달리 방대하여 공부할 것이 참으로 많다. 열심히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향해 공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네. 발언을 놓고 본다면 대선 후보 1, 2위 후보가 처음으로 이처럼 격돌한 셈인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윤 전 총장 그리고 발언을 해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던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서요. 두 후보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했음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셈이 돼버렸습니다. 두 후보의 치밀한 신경전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과정의 가장 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두 분 위원님들 논평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역사관을 놓고 이제 대선 주자 1, 2위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충돌을 했거든요. 이 점령군이냐 아니냐 뭐 이런 발언들, 표현들. 역사관에 관해서는 뭐 의견들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은영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발언을 한 배경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목요일 날 대권 출마 선언을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오후에 자기 고향인 경북 안동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264 문화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굳이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264 문화관에 갔으니까 항일 독립 정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의 역사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러 여기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굳이 경북 안동에 가서
좌파 한마디로 진보 진영 역사관을 강조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할 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그쪽에 가서 보수층을 오히려 끌어들이려고 갔을 텐데 그래서 아마 의도하지 않은 역사관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역사관이 잘못된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학술적으로는 틀린 말은 없어요. 그때 8.15 그 해방 이후에 미군도 점령군이었고 소련군도 점령군이었습니다. 용어로 보면 아큐페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틀린 게 없고 또 이제 그때 뭐 친일파가 제대로 뭐 숙청은 아니고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문명률이 한 80%밖에 문맹률이 한 80%여서 친일파를 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재명 지사가 틀린 말은 아닌데 다만 이 해방 전후 역사를 놓고는 좌우 역사관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약간 엇갈리고 이게 이제 과거에도 많이 논쟁이 됐는데 그렇죠. 굳이 이재명 지사가 왜 이런 발언을 해서 이런 논쟁을 부추겼느냐 이 시점에 지금 국민들은 이런 과거 얘기에 별로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세력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보자고 얘기하는 판에 굳이 다시 역사 논쟁으로 들어갈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대권 뭐 아까 이제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빨리 소모적인 논쟁은 빨리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윤석열 측에서 그 주장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맞받아서 논쟁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그냥 여기 정도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당시를 학술적으로 연구했을 때 나오는 이 학술적인 이 표현에 의해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부분은 다 학술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그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란 얘기죠. 윤영걸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은 의원 생각하고 뭐 상당 부분도 동의해요. 예, 우선 뭐 출마 선언하고 이재명 지사가 자기 고향인 안동 가서 이육사 기념관 갔잖아요. 네. 이육사가 어떤 분이에요? 청포도라는 시를 쓰고 해방 한 해 전에 194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왜 이육사라는 호를 썼느냐? 수인 번호가 일제시대 때 감옥살이 할 때 수인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육사라는 쓰는 평생을 하여튼 항일 투쟁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 지사가 한마디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용어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네. 뭐 미군 점령군이다. 친일파가랑 미군 점령군하고 손잡아서 우리 역사가 깨끗하지 못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가만 맥락을 보면은 우리 역사가 민주화 세력이 한국 현대사를 그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재단하는 거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점령군이라고 하지만은 그때 미군이 온 거는 그 일본 무장 해제하러 온 거잖아요. 네. 우리 점령하러 우리나라 쳐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또 그때 친일 세력이라는 거는 그때 초대 내각 이승만 내각 때는 오히려 독립투사가 더 많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 이재명 지사의 말이 완전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거기서 꼭 호도할 그 전체적인 우리 역사를 좀 호도할 그런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논란에 나선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은 또 정색을 하고 또 나왔어요. 네. 네. 좀 이따 해도 될 텐데 정색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 프레임 전쟁, 색깔론 이게 맞냐 말이지. 상대방의 말 꼬리를 갖고 계속 싸우고 상대방은 친일, 반일 뭐 이런 프레임으로 색깔론 공격하는 게 이게 맞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야 이게 지지율 1위가 꼭 싸우더라도 좀 미래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70년 전 갖고 싸워야 되냐.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은 1945년 달력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 달력을 봐야 되고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산업화, 민주화, 지금 앞으로는 기술혁명의 시대인데 45년에 미군이 왔는데 점령군이냐 아니냐 갖고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뭐 누구가 옳다, 그러다 이거는 얘기하다 보면 뭐 한 3박 4일 정도 걸릴 테고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저렇게 찢어 갈기는 거, 분열시키는 거, 네. 화합하고 반대로 가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논쟁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하면 지난번에 이제 대권 출마 선언할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당시에 변론도 잘했었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조금 전에 윤 대표님도 갑자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갑자기 이렇게 저격하게 된 이유. 여러 해석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대선 출정식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인데 그렇죠. 그 일주일 전엔 덕담을 했다가 지금은 정면 대결 기조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일단 윤 전 총장이 이딴 악재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요. 또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게 말려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의 이야기인데 이 실용주의자나 젊은 사람들은 역사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면서 이 역사는 말 한마디로 몇십만 표가 날아갈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재명이 던진 화두를 윤석열이 말려들었다라고 본 겁니다. 다만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 지사의 공격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면서도 이 대선 승리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은영미 의원님. 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윤석열 전 총장 일주일 만에 싹 바뀌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윤지영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글쎄 우리 은 의원님은 어떤 의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일주일 만에 싹 바뀌어서 이렇게 저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금요일 날 장모 판결이 났잖아요. 네. 장모님 그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렇죠. 유죄가 나올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법정 구속되리라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윤석열 전 총장이 원래 전원 정치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일부 아침에 일정을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영상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김영삼 대통령 기념관이었나요? 아, 네. 거기 도서관 거기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처가의 의혹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수세 국면에 몰렸는데 때마침 이재명 지사의 그 미군 점령군 발언이 마침 이제 소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세에 계속 몰리면은 주말 거쳐서 월요일도 아마도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의혹, 처가 검증 요 문제가 아마 월요일 날도 이슈가 계속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까지도, 네. 끊어준 거죠. 수세를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윤지영 기자도 말을 잘했는데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끊어주기 위해서는 소재를 가지고 맞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미군 점령군 발언을 거세게 맞대응함으로써 이슈 전환을 한 거죠. 이슈 전환하면서 국면 전환 카드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일강인데 내가 그 대항마다라는 거를 아주 강하게 맞붙으면서 이재명의 대항마는 나야. 그러니까 이 양강구도라는 걸 보여주면서 또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노린 거고 국면 전환과 보수층 결집. 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이 이념 논쟁이라는 게요. 색깔론이에요. 색깔론.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다들 얘기하기 때문에 네. 중도층이나 뭐 젊은 층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하도 이게 반복 재현된 얘기를 해서 물론 뭐 보수 뭐 역사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색깔론이기 때문에 더 듣기 싫은 얘기를 또 하게 됨으로써 또 철진한 색깔론이야. 보수 후보들은 꼭 색깔론을 이렇게 들고 나와야 돼. 윤석열도 마찬가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석 중에 국면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부분에 네. 좀 더 힘을 좀 주시는군요. 네. 자, 김현민 기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발언은 여권의 대권 주자에 대한 반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네, 이 민주당 이재명 지사의 색깔론이라는 이 얘기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먼저 조국 전 장관 자신의 SNS에 해방 직후 남북한을 미군, 소련군이 각각 점령했다는 거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말이 맞다고 옹호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걸 갖고 국민의힘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씨 수구 언론이 이걸 색깔 공세로 쓰는 게 상당히 퇴행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글들을 하나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 내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다시 읽는데 여기에 이 맥베스가 3명의 마녀한테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권력욕에 혹해서 광기에 휩싸이는데 그 최후 굳이 적지 않겠다라고 썼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 말하는 이 뉘앙스가 윤 전 총장을 두고 하는 말로 보입니다. 근데 이 조국 전 장관 외에도 정청래 의원도 이 말을 보탰는데요. 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더니 엉덩이 탐정 닮은 분이 참 딱합니다. 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철학의 빈곤은 그렇다고 치고 철진한 색깔론을 들고 나오니까 참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맹폭을 했군요. 자,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 논란에 대해서요.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러면서 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진면목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 차츰 드러나겠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인이 발언이 어떤 파장으로 갈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정치인이 말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내는가에 대한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일단 이 전 대표의 국가 간 그리고 안보 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와 차별점을 두면서 지지층 확보에 나서려는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윤지영 기자, 야권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장모의 어쨌든 재판 결과, 전과도 아니죠, 지금. 1심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는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까지 되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전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물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을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발언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지사 과거에 검사 사칭,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으로 4건의 전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또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두고요. 이 국론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건 매우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을 내놨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야말로 맹폭을 쏟아냈는데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경기지사까지 됐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냈고 거기에 이어서는 역사의식도 문제를 삼으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든가 북한으로 망명을 하든가 해야지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역사관과 관련된 논란 얼마까지 지속이 될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장모 구속이 기막힌 커다란 아킬레스건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윤석열 전 총장. 그 이후에 장모 관련 보도에 확실하게 해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은미 기자. 어떤 보도에 어떻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네, 주말 사이 일부 매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 때 장모 관련한 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징계를 받은 사안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 반드시 관보에 빠짐없이 이걸 실어야만 하는데 관보를 보면 알겠지만 징계는 단 한 번 받았을 뿐이고 이때의 징계 사유는 모두가 다 아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항명을 했다는 그런 사유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실수로 배우자 채무를 누락해서 재산을 적게도 아니고 너무 많이 신고해서 이 징계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를 한다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사실 보도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늘이요? 예, 어떤 의혹이었냐면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이 살고 있는 집을 삼성전자가 지원을 한 거다라면서 이 삼성전자 유착설 보도가 새롭게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해외 교포였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국내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보다가 우리 집을 본 거고 그 집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 왜 계약자가 삼성전자인지는 이 사람이 이 엔지니어가 해외 교포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걸 지원해주면서 삼성전자라고 이 계약서에 쓸 수밖에 없었고 전세가 다 끝난 뒤에 돈도 다 돌려줬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일이다라고 적극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응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장모가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장모라든지 부인과 관련해서 수사, 재판 등이 아직도 좀 남아 있죠.
맞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이게 모든 이 의혹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박해야 될 사안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아직 재판 수사 중인 의혹들이 많은데요. 일단 당장 본인 건으로 보자면 이 공수처에 지금 입건된 사안,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있고요. 이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이제 위조했던 의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납골당 경영권 편취 의혹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운영 중인 전시업체의 부당 협찬 의혹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윤 전 총장 아직 이 풀어야 할 의혹들이 반박해야 될 의혹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부분이 2건이 있죠. 그리고 장모 관련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 됐죠. 그 이외에 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에 대해서 좀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중인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자, 이렇게 아직까지 현안들이 많아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여권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검증을 벼르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요.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요. 윤 전 총장의 장모만 불입건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외압에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된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도 검찰에 몸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의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의아한 거죠. 이번에 나온 판결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간이 갖고 있는 의혹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 검찰에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연좌제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주변을 잘 관리하고 정돈한 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은 항상 저희가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는 거죠. 연좌제는 없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붕괴하고 있다고 직감을 했다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출마 선언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소위 윤석열 저격수를 자처한 추미애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추 전 장관도 저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이어가시죠. 네, 그런 점의 또 책임도 느끼지만 그러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제 식구 감싸기, 측근 감싸기가 극에 달해서 지휘 감독권자로서는 당연히 불가피하게 했었어야 됐던 일이고요. 검찰총장이 사실은 사법부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치할 것이냐라는 국회 물음에 있어서도 본인은 주요 언론 사저도 다 만나고 어떤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정치 활동 버금가는 그런 자기 주목도를 높이는 활동을 분명히 했었고요. 법원에서는 그 사회봉사가 꼭 정치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정치에 대한 의사도 물었는데 본인이 답변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치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법부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고 이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의 판단은 옳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적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이 정계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퇴임 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방법을 생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원은 징계 당시에 이 윤 전 총장이 퇴임 후에 봉사하겠다는 발언을 정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법부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장모 구속으로 위기를 맞았다는 평을 받는 윤석열 전 총장.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원미 기자, 네. 장모 구속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이 여론조사 업체 P&R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 49.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41.8%. 이 두 사람 이 8%포인트의 차이인 건데요. 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 2일에 징역 3년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었었는데 그 이튿날인 3일날 이 실시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장모 사건이 선고가 난 이후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앞서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근데 이 외에 그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한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글로벌 리서치에서 이 한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44.7%,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36.7%,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지사가 8%포인트 차이로 이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두 개의 차이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뭐라고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네. 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는 이때까지 샘플 수가 여론조사 전화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네네. 이 전화라는 샘플 수가 좀 다소 분산돼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글로벌 리서치 말고 김원미 기자가 처음에 설명을 했던 여론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구속이 되고 바로 다음 날 7월 3일 조사한 겁니다. 조금 전에 김원미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의 구속은 구속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간 공언한 대로 윤석열 전 총장 민생 행보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첫 장소 상당히 의미가 여러 가지 이제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첫 장소 어디를 택했어요? 네, 윤 전 총장 오늘 오후 조금 전에 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주한규 교수는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네. 이 윤 전 총장도 대선 출정식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격했었죠. 당시 발언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네, 예정된 일정이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였으니까 조금 뒤면 이 만남이 끝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각을 세우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내일도 관련된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내일은 먼저 이 대전 현충원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 용사, 제2연평해전 전사자, 연평도 포격도발 묘역 등을 참배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방문하는 곳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대전 카이스트를 찾는 건데. 카이스트요? 네, 이때 원자핵공학과 학부, 대학원생들과 오찬 자리를 갖는데 원자핵공학과의 학생들을 택했다는 점에서 역시 탈원전을 저격하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때에도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첫 민생 행보 거의 탈원전입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받는 게 제가 보기엔 부동산 정책 그리고 탈원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은 세계적인 그 유동성 과잉도 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공급이나 정책을 좀 한 발 늦어서 부동산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탈원전은 세계적인 거 조류하고 관계없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해서 이만큼 후유증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고 반 대척점에선 윤석열로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탈원전 현장을 방문하는 건 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본인이 또 지휘해가지고 탈원전 수사도 월성 1호기 해서 기소도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 실적도 있고 또 앞으로 전기료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미래로 갈 때 그런 공약도 아마 준비하는 차원에서 뭐 가는 방문한 건 저는 잘 했다고는 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방문만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죠.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도 내놓고 철학도 내놓고 새로운 방향도 내놔야지 네. 3월부터 계속 방문만 하잖아요. 네네. 이제 국민이 볼 때는 너무 지쳤는데 새로운 거를 뭘 좀 내놓는 그런 좀 방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에 윤지한 기자가 설명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주한규 교수와의 만남 영상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점심 먹고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그 그늘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사진을 좀 같이 찍자고 와서 이제 몇 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고 물어보니까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이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한 10분 얘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이 돼가지고 부품 꿈을 가지고 이제 입학을 했다가 참 공부를 하면서 고뇌도 많았고 좀 많이 의기소침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그래도 씩씩하게 이건 잘못된 정책이니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뭐 광화문에 나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바뀌지 않겠냐. 네, 모레 또 카이스트를 방문한다는데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1대1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입당을 그러면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되신 이유가 좀 있으신지? 주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경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그 기조가 바뀌고 한 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한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아니 제가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들께 그 공개할 수 있는 일정을 사전에 공개를 해드릴 거고 하여튼 많은 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입당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시간이 너무 늦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 경선이 시작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뭐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과연 어떤 명분이 필요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면접관 선정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을 심사할 면접관을 두고도 초반부터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원래는 이 면접관, 먼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이 회계사, 그리고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이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유닉의 김소영 대표가 원래는 면접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경률 대표가 대선 주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결국 유인태 전 사무총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랬죠, 그리고 김소영 대표는 부담스럽다고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김경률 대표 대신에 이제 선임된 유인태 전 사무총장마저 이제 본인이 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최종 면접관에는 결국 처음 3명 중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만 남게 되고 양쪽의 2명은 모두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김혜영 최고위원은 남았네요. 네, 사실 김혜영 최고위원도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 이 의사 안중근을 일본 형사한테 검증 평가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신은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 조국 사태를 비판했었잖아요. 네. 일본 형사에 지금 비유를 한 건데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남아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 면접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묘했겠는데요? 네, 분위기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그 살벌했던 모습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추다르크라고 하는데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유, 엄청 긴장됐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한테는 어땠을까요? 네, 뭐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만 콕 집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모든 후보한테 공평하게 독서를 날렸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총리를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그때 찬반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그리고 이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 이재명 지사한테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흥행은 좀 됐어요? 네, 이 사실 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모습 생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국민 면접의 동시 접속자 수 약 2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2만 명이요? 상당히 많이 받네요. 네, 하지만 이게 흥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국민 면접 때 이때는 평일인데도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젠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었는데도 똑같이 한 2만 명가량 나온 거거든요. 반면에 이 똑같이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 국민의힘에선 이 나는 국대다, 이 대변인 선발 16강전이 있었었죠. 그렇죠, 네. 이거는 3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고 가장 먼저 이 면접관으로 이 선임했었던 김경률 회계사 네. 또 김서영 대표가 그냥 그대로 면접관 역할을 했었더라면 더 흥행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결과는 당일날 나왔나요?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보면 1위가 이낙연 후보고요. 2위가 강원지사 최문순 후보, 3위가 이광재 후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권의 부동의 1위는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자, 예. 이 3위 안에 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3위 안에 안 들면 혹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궁금하네요. 네. 하지만 이 페널티는 없고요. 3위 순위 안에 든 사람들 이제 오는 7일에 이제 3차 면접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 발표를 하는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페널티는 없는데 어드밴티지는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3차 면접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도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예비 경선 주자들을 대통령 취업 준비생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취업 준비생들이 압박 면접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면접관 선정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을 심사할 면접관을 두고도 초반부터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원래는 이 면접관, 먼저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률 이 회계사, 네. 그리고 민주당의 쓴소리 담당이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유닉의 김소영 대표가 원래는 면접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김경률 대표가 대선 주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결국 유인태 전 사무총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랬죠, 네. 그리고 김소영 대표는 부담스럽다고 또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김경률 대표 대신에 이제 선임된 유인태 전 사무총장마저 이제 본인이 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최종 면접관에는 결국 처음 3명 중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만 남게 되고 양쪽의 2명은 모두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김혜영 최고위원은 남았네요. 네, 사실 김혜영 최고위원도 좀 위태위태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추미애 전 장관, 이 의사 안중근을 일본 형사한테 검증 평가라고 하면 테러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신은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이 조국 사태를 비판했었잖아요. 네. 일본 형사에 지금 비유를 한 건데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남아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 면접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묘했겠는데요? 네, 분위기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그 살벌했던 모습 같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후보님께서는 면접자로서 면접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속만 민주당,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체성, 역사성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게 쉽습니까? 5년 만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네, 혹시 보셨나요?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추다르크라고 하는데 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유, 엄청 긴장됐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다른 후보들한테는 어땠을까요? 네, 뭐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추미애 전 장관한테만 콕 집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건 아니고 네. 모든 후보한테 공평하게 독서를 날렸는데요.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이 후보님께서는 국무총리로 계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에 총리를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그때 찬반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네. 그리고 이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 이재명 지사한테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흥행은 좀 됐어요? 네, 이 사실 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모습 생중계가 됐는데요. 네. 이 국민 면접의 동시 접속자 수 약 2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2만 명이요? 상당히 많이 봤네요. 네, 하지만 이게 흥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지난 1일에 있었던 1차 국민 면접 때 이때는 평일인데도 동시 접속자 수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젠 휴일이었잖아요. 휴일이었는데도 똑같이 한 2만 명가량 나온 거거든요. 반면에 이 똑같이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거 국민의힘에선 이 나는 국대다, 이 대변인 선발 16강전이 있었었죠. 그렇죠, 네. 이거는 3만 명이 동시 접속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밀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말고 가장 먼저 이 면접관으로 이 선임했었던 김경률 회계사 네. 또 김서영 대표가 그냥 그대로 면접관 역할을 했었더라면 더 흥행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결과는 당일날 나왔나요?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과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먼저 보면 1위가 이낙연 후보고요. 2위가 강원지사 최문순 후보, 3위가 이광재 후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여론조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권의 부동의 1위는 이재명 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자, 예. 이 3위 안에 든 사람들, 그러니까 뭐 3위 안에 안 들면 혹시 페널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궁금하네요. 네. 하지만 이 페널티는 없고요. 3위 순위 안에 든 사람들 이제 오는 7일에 이제 3차 면접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 이 발표를 하는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페널티는 없는데 어드밴티지는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3차 면접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 오늘은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이 있습니다. 저희 MBN에서도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앞서서 그제죠.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1차 TV 토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가 명확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주말 동안 이 합동 토론의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첫 합동 토론에는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향한 민주당 후보들의 폭탄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를 퍼부은 건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 이제 제1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말 바꾸고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꺼낸 어떤 그 사회적 일깨움이라고 좋은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을 너무 뭐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네, 먼저 정세균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공약으로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뒤이어 박용진 후보, 바로 말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요. 존재감 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표님, TV 토론 이제 처음 했는데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은미 기자 백브리핑 들으셨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여론조사 1위인데 순위권에도 못 들었어요.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 반 이재명 구도를 깨고 특히나 당심을 또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야 이 경선 과정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뭐 우선은 이제 6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 경선이잖아요. 그때 당심 50%,
그 일반 국민들 50% 그걸 좀 넘어서야 돼요. 뭐 6명을 뽑거든요. 네네. 뭐 그거야 뭐 당연히 좀 넘겠죠. 넘겠는데 네. 어제 TV 토론도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활약이 좀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가 또 얘기하는 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게 더 1등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이렇게 두드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론에서 보니까 반 이재명 추미애 장관 빼놓고는 다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반 이재명 라인이 단일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정세균 전 총리하고 뭐 이광재 뭐 단일화를 했지만 앞으로 이낙연하고 정세균도 아마 단일화 아마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단일화가 된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구나. 이재명 지사가 여태까지는 그 선명한 발언 갖고 좀 치고 나갔는데 TV 토론에서는 그거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주자들이 이낙연 지사나 이런 사람이 말을 더 잘하고 더 어필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지사가 상당히 좀 이 블랙홀에 좀 빠질 가능성도 좀 있고 이낙연 지사가 좀 달릴 가능성도 저는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좀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네. 윤정 기자, 윤석열 대표가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봤던 이낙연 전 대표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을 했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했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 오늘 11분의 영상을 통해서 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대선 출사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불공정인데요. 이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다면서 이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DJ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한다면서도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윤영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경선 가운데 첫 번째 단일화거든요. 이광재 의원은 이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라면서 지지를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로써 대진표가 9룡에서 8룡으로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얘기한 대로 9룡에서 8룡으로 변했는데 앞으로 뭐 7룡, 6룡 앞으로 어떤 합종 연행이 또 이루어질지 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이동석 기자, 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를 보면요, 이 조국 사태를 아직까지도 좀 떨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의견을 달리하는 후보들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원의 결정으로요,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정도를 지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나쳤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네,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SNS에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원론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면서 짧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 앞서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죠. 조국 전 장관과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입장을 냈어요? 네, 국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전한 건데요. 두 대권 후보가 나서서 이처럼 조국 전 장관과 각을 세운 겁니다. 바로 중도 표심 공략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정치권에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다른 대권 후보들 역시 조국 전 장관을 향한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선 친문표를 의식해서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오늘 오후 5시 25분부터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문제로 논쟁이 될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